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0.6%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어제와 대비해서 큰 변동 없이 지금 현재는 23,000불을 가까스로 버텨주고 있고, 이더리움은 2.8%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500불을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어요. XRP도 0.5% 정도 상승을 해서 0.36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면은 현재 지금 23,000불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트렌드에서 상단을 돌파를 한 다음에 현재 아직 크게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전 하락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 하락 트렌드의 이 상단을 지지하는지 리테스트를 하는 이런 구간이 한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난 과거의 움직임을 본다면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하락 트렌드의 상단을 리테스트하는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탐욕 지수를 보면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어제와 동일한 피어 단계의 공포의 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 증시도 함께 보면은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 1.36% 정도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는 0.5%, S&P는 0.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테슬라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제 테슬라의 상승이 꽤 컸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 테슬라가 9.78%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대형주들 중에서 테슬라만큼 크게 상승한 게 거의 없어요.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 하단을 보시면 요 색깔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초록 색깔 부분이 좀 계속 밝아질수록 3% 이상의 크게 상승을 한 거고, 또 이 빨간색이 점점 짙어질수록 마이너스 3%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거의 중립 수준은 이렇게 회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이게 밝을수록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테슬라만큼 대형주들 중에서 밝은 색깔이 없는 거 보면 이 테슬라가 어제 나스닥을 거의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10% 정도면 진짜 암호화폐 상승률과 버금가는 그런 좀 큰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테슬라가 상승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실적 효과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815달러가 되었고, 지난 5월 10일 이후 약 2달 만에 주가가 800달러를 의미하는 800슬라를 회복했다라고 하면서, 이 주된 원인이 전날에 나스닥의 장을 마감하고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월가가 예상하기에 기존의 중국이 이 코로나로 봉쇄령을 내려가지고 아마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이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증가를 해가지고 원화로 2조 9,700억 원을 기록을 했고, 또 주당 순이익도 2.27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원래 월가의 예상치는 1.81이었는데 이 예상치보다도 훨씬 웃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효과에 힘입어서 이렇게 10%라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중요한 경제 이슈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ECB에서,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에서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0.5%의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얼마 전에 한국도 0.5%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는 2.25%고 미국은 현재 1.75%예요. 그런데 조만간에 미국이 FOMC에서 금리 상승을 할 예정이어서 아마 지금의 전망이라면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이제 미국이 더 높은 금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이 0.5%의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기존에는 0%의 제로금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수신금리로 따지면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0.5%를 단행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마이너스 금리와 제로금리는 이제 끝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ECB에서 금리를 11년 만에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올리는 그 규모가 0.5%가 아니라 0.25%만 인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앞으로도 악화가 될 전망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만장일치로
0.5%라는 비교적 큰 폭의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텐데, 이 겨울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가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으로써 또 러시아는 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중단을 했던 이 가스를 다시 공급을 하겠다고 또 새벽에 발표는 하긴 했지만, 이 공급량을 진짜 예전처럼 100% 다 줄지는 또 지켜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겨울에 천연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으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유럽의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나온 것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중요한 이슈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소식을 좀 보면, 이 SEC에서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규정을 하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에 이어서 또 9개가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이 암호화폐는 앰프, 랠리, 디리버 다오, 또 그 중에서 이 파워레저, 그건 여기서 보니까 제가 아는 코인은 이 파워레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9개를 증권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9개의 코인이 전부 다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코인이고,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 코인베이스에서 전 직원이 내부 거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9개를 증권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 거래 혐의가 보니까 코인베이스 전 직원이 상장을 앞두고 그 정보를 미리 취득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먼저 그 해당 코인을 사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라는 그런 혐의로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유로 SEC가 이 코인베이스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 9개 코인을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코인베이스는 자체 블로그를 통해서 오늘날 미국의 법이 디지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바로 이 코인베이스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미 SEC에 명확한 암호화폐 증권 분류를 요청을 했는데, 이 코인베이스는 21일 청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9종에 대한 이 증권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거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증권으로 분류를 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분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의 SEC의 이런 행태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리플 소송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미 SEC가 어제 또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대출 기업 등록을 의무화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블록파이 같은 암호화폐 대출 기업은 수백만 명의 고객 자금을 모아서 다시 대출해주는 투자 회사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암호화폐 대출 업체는 투자 회사나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4%, 8%, 10%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약속한 수익률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이런 대출 기업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셀시우스라든지 넥소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도 어느 정도 규제를 받아가지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대출을 해주고 또 고객들에게 이자도 지급을 해야, 그래야 우리도 안전하게 자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더디지만 이렇게 이 암호화폐가 점점 규제화되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놈만 점점 추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기쁜 소식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상자산 과세 개시일을 기존에는 원래 2023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년부터였는데 이것을 2년 더 뒤로 미뤄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2년 반의 시간이 남은 건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좋냐면, 보시면 이 반감기를 이유로 해서 큰 가격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이렇게 반감기가 지나서 큰 상승이 나왔고, 또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반감기가 지나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반감기는 2024년 초거든요. 그래서 다음의 반감기도 과거의 반감기 사이클과 비슷한 흐름을 간다면 아마
2024년 이후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과세는 이 2024년이 지난 2025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세금을 내기 전에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보다 대중화가 돼 있고 투자 수단으로서도 인정을 받은 뒤일 거예요. 뭐 아무튼 이 과세가 2025년으로 미뤄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호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JP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JP모건에서 이 개인들의 암호화폐 수요가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강렬했던 이 디레버리징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JP모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 또 그레이스케일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 약세장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약세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은 이 약세장의 시작을 이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 시세 이하로 떨어진 지난 6월 13일부터 이 약세장이 시작됐다고 보고, 앞으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하락 또는 횡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6월 13일이면은 불과 한 달 전에 이 약세장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6월 13일이면은 그 셀시우스 사태가 터진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3만 불에서 2만 불대로 떨어진 그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시작됐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약세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거의 올 초부터 약세장이 시작됐다라고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본격적인 약세장은 6월 13일부터 시작이 됐고, 앞으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하락 또는 횡보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인내심을 갖고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 갈라게임즈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좀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좀 어조가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뼈를 때리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좀 읽어드릴게요. 코인 가격 오르면 사람들 또 말 바뀝니다. 4년 전에도 이 시기엔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또 코인 오르니까 코인이 희망이다, NFT 시대다 이러더니 이제 코인 가격 또 떨어지니까 또 부정적입니다. 가격에 따라 대중의 감정에 휩쓸려 따라가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그런 대중의 감정에 휩쓸려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왜 돈을 못 벌까요? 다 벌어야지, 안 그래요? 단순한 게 제일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어려운 기술을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꾸준함과 노력이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걸 해내지 못합니다. 남들이 다 욕하고 비아냥거릴 때 그거 두려워서 내 돈 잃을까봐 두려워서 베팅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들 다 환호할 때 올라타서 몇 년 뒤에 본인은 지금의 본인과 달라진 게 하나 없을 겁니다. 물론 베팅은 욕심만 가득 차서 공부도 안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돈만 벌고 싶어서 몰빵 베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락장에 욕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몇 년 뒤에 지금과 같은 신세일 겁니다. 왜냐? 그걸 깨고 나와야 돈이 벌리는데 그걸 못 깨고 나오니까 결국 똑같이 못 버는 거예요. 저도 주식 10년 넘게 했고 코인은 2017년부터 했고 2018년도엔 사람들 코인 가지고 있으면 병신소리 했습니다. 헬스장 1년 끊어놓고 1년 뒤에 내 모습은 대부분이 달라지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건지 1년 뒤 달라진 내 모습으로 남을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이분 글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에 써놓은 것처럼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아까 그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들도 다 알고 있는 그 꾸준함과 노력이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남들과 다르게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기본만 지키려고 해도 실패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